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타의 종주국하면 어디죠? 스페인이죠. 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기타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스페인이 아닙니다. 기타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타이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타이루도 사실은 아랍 문화였죠. 이슬람교로 단단해지고 튼튼해진 아랍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마이야 왕국, 북아프리카 전체하고 일부 그 아라비아 쪽까지 연결되었었다고 해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서기 711년에 그 힘을 외부로 돌립니다. 바로 스페인으로 쳐들어간 것이죠. 예, 그러면서 아랍의 문화들이 일부 스페인으로 전달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타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스페인 남쪽 세비야 근처에 있는 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인구 한 4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론다 출신의 음악가로 비센테 에스피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센테 에스피넬이 원래 그 아랍 사람들의 문화였던 기타에는 줄이 4개였는데 거기에 5번째 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추후에 6번째 줄까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클래식 기타의 형태가 스페인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발전된 것이 뭐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 뭐 전자기타 중에는 뭐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스페인의 최고 전성기는요, 1400년대 말부터 대략 1700년 또는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1750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약 200년 이상, 250년 가까이 전 세계를 호령했어요. 정말 세계 역사상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453년에 바로 오스만 제국이 이미 이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가 1000년을 지속했고, 그리고 뭐 7세기 아주 부흥하고 그랬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오스만 제국이 점점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잠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날로 치면 이스탄불, 이거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후에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그 전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더 전에는 비잔티움이었고요.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1453년 그때부터는 오스만 제국이 옛 동로마 제국 거의 대부분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유럽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유럽인들의 주식이라고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빵, 그리고 고기 아닐까요? 그런데 고기도 요즘에 우리도 왜 보면은 그 맛있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뭐 안창살, 살치살 뭐 등등 이렇게 맛있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위는 사실 냄새도 납니다. 누린내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향신료, 특히 후추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후추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유럽인들이 육로를 통해서 인도에서 후추를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함락시킨 오스만 제국이 강성해지자 육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인들이 인도에 가서 후추를 가져오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통후추 한 알 가격이 진주 한 알 가격보다 더 비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였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 하나를 부숴서 식구들이 나눠서 먹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뭐 그 전날 뭐 약주 좀 한 사람들이 다음날 배고파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 후추는 없고 누린내는 나고 못 먹었겠죠. 그래서 후추 가격이 매우 상승했고요. 이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용감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나섭니다. 포르투갈은 사실 원래 그 스페인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스페인의 이제 서쪽 그리고 뭐 좀 남쪽 이 지역인데, 그 말하자면 이제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떨어져 나간 그것도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스페인어의 본토 스페인어의 사투리, 이게 바로 포르투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한테 억압도 받고 자기네들은 약소국이고 이러다 보니 바닷길을 개척하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도로 갈 수 없으니 바닷길을 개척해서 인도까지 가면 우리가 후추를 가지고 와서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용감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나갑니다. 대서양으로요. 좀 지도가 없어서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이렇게 스페인,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 이 스페인 요쪽 끝에 이제 포르투갈이 있어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대서양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포르투갈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배도 전부 다 그 범선이죠. 큼직한, 돛을 단 큼직한 배들이었을 겁니다. 범선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아프리카 대륙 가까이로 가다 보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는 못 가고, 제 생각이지만 멀리 아프리카가 보일뚱 말뚱한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내려가면서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배가 지구 끝에 이르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십 번 이 항해를 반복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물과 식량을 더 많이 싣고 조금 더 많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드디어 1488년에 아프리카 끝에 이릅니다. 근데 뭐 폭풍우를 만났는지 표류를 했는데 보니 눈 덮인 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을 폭풍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포르투갈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하는 말이, 폭풍의 언덕보다는 이왕이면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으니 희망봉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용감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봉을 돌아서 또 이만큼 올라가다가 이제 뭐 아라비아 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항해를 수십 번 반복해요. 아프리카를 또 타고 올라오고, 포르투갈에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희망봉을 돌아서 아라비아 쪽으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드디어 1498년에 인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스페인이 이제 1492년 1월 2일 날 아랍 세력을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리고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콜럼부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콜럼부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 크기의 4분의 1 정도로밖에 계산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메리카에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당시 사실 잘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 오늘날에 비하면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냥 좀 이해를 하고 보면 콜럼부스는 사실 굉장히 위대한 발견을 했고 매우 용감한 탐험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88년에 희망봉까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갔다는 그런 말을 전해 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콜럼부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거죠. 그 유명한 니냐, 핀타, 산타마리아 이 세 척의 범선을 몰아가지고 바로 스페인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스페인의 세비야 항구를 출항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가다 보면 인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콜럼부스 계산이 틀렸던 것이죠. 출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인도는커녕 아직 아메리카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요즘 아메리카 대륙 전체나 스페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아메리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신대륙 발견 기념일이라고 불렀는데, 이 발견이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스페인 사람들 또는 유럽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쪽에 이미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유명한 잉카 문명도 있었고, 마야 문명도 있었고, 아스테카 또는 아스텍 문명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신대륙 발견 기념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아메리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콜럼부스가 10월 12일에 아메리카에 도착하는데 그냥 섬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도미니카 공화국 이쪽에 그 섬에 도착해서 탐험을 하고, 이때가 이제 1492년 10월 10일이고
1502년까지 총 4차례 항해를 하는데요. 마지막 4번째 항해 때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날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한편 포르투갈은 이제 1498년에 인도에 도착했고, 그때부터 이제 후추를 포르투갈 본국으로 실어 나르고 포르투갈에서부터 후추가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순간 많은 돈을 벌었었다고 해요. 이때 그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인도에 파견 나가서 6년인가 7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젤란이 왜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근무, 특히 이제 좀 뭐 위험한 나라라든가 좀 열악한 나라에서 근무하면은 뭐 오지수당 또는 뭐 위험수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젤란이 위험수당, 오지수당, 뭐 생명수당 이런 것을 본국에 요청했나 봐요. 근데 본국에서 후추 팔아 돈도 많이 벌었는데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마젤란이 일종의 뭐 실망,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인도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가버려요. 본국 포르투갈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유명한 항해가 마젤란. 왜냐하면 이제 마젤란이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인도까지 이르려는 그 항해에 초창기부터 시작한 멤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아프리카를 삥 도는 그런 항해에 능숙한 그런 마젤란이 스페인으로 찾아온 거죠.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의 이민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보고를 하고 그랬겠죠. 마젤란이 나타났다. 어떻게 합니까? 마젤란 여권에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요. 순식간에 국적을 스페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포르투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포르투갈이 소탐 대실한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헤게모니가 포르투갈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신대륙을 발견한 스페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마젤란이 드디어 어마어마한 항해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왕의 재가를 받고 배를 범선이죠. 5척을 끌고 큰 항단을 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스페인 본국을 출발해서 바로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서쪽에 보면 이제 스페인이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 서쪽에 까나리아 제도라는 그 섬들이 있는데 일단 마젤란은 여기 까나리아 제도를 먼저 갑니다. 거기에 가서 선원들이 좀 육지도 좀 밟아보고 뭐 좀 음식도 배불리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식량과 물을 또 비축했겠죠. 식량과 물을 많이 싣고 그리고선 거기에서 대략 서서서남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서쪽으로 가지만 약간 남쪽 방향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브라질 쪽이에요. 그리고 그 브라질에서부터 이제 남미 대륙을 따라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남미 대륙 제일 끝에 있는 곳을 지나가죠. 그럴 때 지나가면서 그 해협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마젤란 해협이라고요. 그리고 그 해협을 통과해서 나오자 엄청나게 평화스러운 바다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태평양. 네, 마젤란이 바로 마젤란 해협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태평양을 스페인어로는 파시피코, 영어로는 퍼시픽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미 대륙을 이제 돌아 태평양이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서북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서북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서북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더 북쪽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어디가 나옵니까? 바로 오늘날의 필리핀, 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 괌 이 땅들이 모두 뭐 섬나라들인데 이게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물론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전투 도중에 또는 뭐 해먹 있죠. 이렇게 그물같이 생긴 거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것. 해먹에 누워 있다가 독침을 맞았다는 것 이야기도 있고 강렬하게 저항한 필리핀 사람들과 전투 중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사망하지만 부하들이 그 마젤란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고 그래서 필리핀을 떠나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또 이제 인도에는 이제 당시에 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겠지만 힘이 센 나라 스페인 사람들이 포르투갈에게 뭐 식량과 물을 좀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식량과 물을 또 싣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아라비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꾸로 돌아가지고
본국 스페인까지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1519년부터 152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이루어낸 마젤란의 업적을 우리 인류가 달에 착륙했던 업적에 버금가는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아메리카를 발견한 나라,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이루어낸 나라, 그래서 모든 힘과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식민지 개척을 했고요. 이 과정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메리카로부터 많은 것을 싣고와요. 무엇이었을까요? 금, 은, 또 설탕의 재료가 되는 사탕수수, 그리고 마호가니, 카오바 같은 쇠보다 단단하다는 그런 목재, 이런 것들을 스페인 본국으로 실어 나르고 이 스페인으로부터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단 스페인을 좀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금과 은을 아메리카로부터 실어와서 유럽으로 전달한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스페인은 약 200년에서 250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고요. 스페인이 실어 나른 금, 은을 비축해서 부자가 되고 또 기술을 개발한 나라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네, 스페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터키와 대결 국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간 오스만 제국은요, 슐레이만 황제 이후 셀림 2세, 슐레이만 황제의 부인 록셀라나의 아들인 셀림 2세가 슐레이만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프러스 섬 또는 키프로스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아주 좀 애매해요. 그 이제 그리스, 터키가 그 섬에 서로 그 어떤 그 영유권을 놓고 대결하고 있고 이제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이프러스 섬을 오스만 제국이 무단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 섬은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없었고요. 베네치아 공국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섬이 점령되자 베네치아 공국은 물론이고 로마 교황청의 염려가 매우 컸죠. 이때 스페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배를 한 대 대고, 그리고 베네치아 공국에서 또 배를 뭐 일부 대고, 스페인에서 배를 약 250척, 그래서 총 합계 약 280척의 스페인 해군이 결성돼요. 군인 수가 자그마치 2만 명이었고요. 오스만 제국은 290척의 함대에 군인이 마찬가지로 약 2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양측의 격군,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오늘날 같이 그 배에 어떤 모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격군들이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이제 주로 배 갑판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곳에서 노를 잡고 있으면 앞에 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우통 벗고 이렇게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죠. 예, 그 격군들이 양쪽이 다 수만 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스페인의 압승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프레베자 해전에서는 이제 스페인 쪽이 졌고,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는 스페인의 압승,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동안 아메리카로부터 갖고 온 금과 은을 이용해서 좀 더 과학기술, 뭐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승으로 끝났고,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근대적인 해전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쌍방간에 대포를 쏴댔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 측은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패를 면치 못했고요. 스페인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래서 스페인은 완전히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스페인이 이제 계속해서 뻗어나갔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 추후에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추월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좀 말이 길었나요? 오늘은 132페이지 아랫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541년 헝가리 북서부 지역 대부분도 오스만 제국에 복속되자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결국 1544년 스페인의 까를로스 1세는 합스부르크를 다스리는 자신의 동생 페르난도와 함께 오스만 제국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
슐레이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스페인 왕은 예전부터 오스만 제국과 겨뤄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가 신의 은총으로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 왕을 만나러 가니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쟁터로 나와 나를 기다려라. 그렇지 않다면 내 제국으로 조공을 보내라. 라고 자신이 페르난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1532년을 떠올렸다. 용감히 싸운 페르난도 때문에 쾌세그에서 발이 묶여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다짐하며 총사령관에게 말했다. 파샤, 형제만큼 소중했던 내 친구 이브라임 파샤가 살아있을 때 전쟁터에서 적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오. 나의 죽음께서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이요. 즉 이번 전투는 재물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이브라임은 또 적장에게 하늘에 단 하나의 신밖에 없듯이 땅 위에도 단 하나의 군주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지. 파샤, 내 나이 50이요. 예전처럼 칼을 휘두르고 말을 달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함께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겠소. 총사령관은 그대이니 전권을 갖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기 바라오. 우리가 동유럽의 질서를 완전히 바로잡아야 하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전쟁은 내 친구 이브라임을 위한 것이요. 이브라임에게 승리를 바칠 것이요. 쌍방 간의 경제적, 군사적 피해가 매우 컸지만 결과는 오스만 제국의 승리였고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를 완전히 차지했다. 유럽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아드리아노플에 모여 조약에 서명하며 전쟁을 종료했는데 조약에는 스페인 왕 까를로스, 도이칠란트 왕 페르난도, 로마 황제 슐레이만으로 표기되었다. 실제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옛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능가했기에 어느 누구도 불가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온 유럽이 오스만 제국을 두려워했고 제국은 안정되었으나 이브라임이 죽기 전에 강조한 지중해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신대륙을 식민지로 만든 스페인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졌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중앙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쟁에서 돌아온 슐레이만은 제일 먼저 록셀라나를 찾았다. 내가 사랑하는 로사, 아름답고 우아한 내 아내 로사, 내가 틈틈이 그대를 찬미하는 시를 썼소. 슐레이만, 당신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고단한 전쟁터에서 시를 쓰시다니요. 맑고 높은 명랑한 목소리로 록셀라나가 대답하자 슐레이만의 온몸이 반응하며 들떴다. 슐레이만은 록셀라나를 찬양하는 긴 시를 읽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다. 네 아름다움의 꽃밭에서 종달새는 아침이 되도록 그렇게 너를 찬미한다. 록셀라나는 우아한 동작으로 슐레이만의 품에 안겼다. 로사, 당신은 내 사랑 귤바하르. 슐레이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제가 귤바하르 같습니까? 이 말 들으면 제가 입 맞추고 싶어 하는 것도 물론 잊지 않았지요. 사랑해요. 혹시라도 기억을 못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귤바하르는 봄장미라는 뜻입니다. 록셀라나는 슐레이만의 품 안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조금씩 고통도 느끼고 있었다. 그리스 정교를 버리고 스스로 무슬림이 된 이후 간혹 찾아오는 가슴의 통증이 점점 커졌다. 세월이 흘러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다. 슐레이만은 일부일처를 유지하며 한결같이 록셀라나만을 사랑했으나 1558년 록셀라나는 슐레이만의 품 안에서 슐레이만이 읽어주는 시를 들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내 달빛이여, 내 봄날, 나를 구해주어 그대를 찬양하리.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가슴을 지닌 눈물이 가득 찬 나는 무입비어 행복하오. 슐레이만, 사랑해요. 500년이 지난다 해도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58살인 록셀라나가 사망했다. 오스만 제국의 최고 전성기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황제 슐레이만, 황실의 관습을 파괴하고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록셀라나와 결혼하고 그녀만을 사랑했던 슐레이만은 64살의 나이에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했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